자, 어저께 얘기한 내용들하고, 그러니까 북한 관련된 북한의 개방과 여기에, 육자회담 참가국들과 UN, EU가 지금 북한을 공식 국가로서 인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어저께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새로운 그 변화가 국제사회에서 외교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이 북한 주재 유엔 상주 조정관을 신규 임명했습니다. 이번 임명과 관련해 북한 정부의 승인이 이루어진 상태라는데요. 북한이 국제기구 관계자의 입국을 허용하는 건 지난 2021년 코로나 이후 국제기구 직원들이 모두 북한을 떠난 지 약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진짜 우리만 왕따네. 우리만 왕따예요. 그래서 이 북한 주재 들어가는 사람은 과거에 중국의 주재를 했었던 북한 통이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유엔이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 유엔 사무소가 공식적으로 북한 안에서 유지가 된다는 거고, 그만큼 긴밀한 연락들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이제 북한에 들어간다. 그거에 이제 시작을 알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국제보건기구, 그다음에 유엔 개발계획, 세계 식량계획, 유엔 아동기금 등이 문호를 연다고 하는데, 이 기구들의 공통적 특징이 뭘까요? 뭘 주는 데라는 거죠. 즉 물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구들입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지금 네.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줄 수 그렇죠. 있는 단체들이에요. 지금 보건위생에 필요한 각종 의약품과 식량과 자본, 돈까지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니세프 아이들을 위한 이제 분유라든지 의료 지원, 그리고 각종 교육 지원들까지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북한이 뭔가를 꺼내놨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들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라 그래? 단거리 유도탄 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쏘고 장거리 이거 쐈으니까 유엔 제재해달라고, 경제 제재해달라고 막 결의안 내고 이 난리를 치잖아, 대한민국 혼자만. 근데 정작 유엔은 뭐 하고 있냐고. 들어갈 준비를 끝냈습니다. 끝내고 지금 여기 들어가는 기구 중에 제가 가장 이제 눈에 확 띄는 부분이 뭐냐면 다른 데는 인도주의적 위기와 관련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단체인데 유엔 개발계획이라는 건 뭐냐면은 개도국에 자금을 이제 쏟아 부어주는 그렇죠. 곳이고 연결해주는 곳이거든요. 은행이에요, 은행. 네. 그래서 여기가 들어가면 북한이 진짜 이전하고는 좀 다른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수혜받는 수혜국의 입장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조인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구나라는 걸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가장 큰 사업이 뭐냐면 금융사업입니다.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민간은행, 상업은행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상업은행의 체제를 누가 차지할 거냐에 따라서 앞으로 북한에 투자되는 모든 돈들이 그 은행을 통해서 결제되고 유통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들이 거기에서 유치가 된단 말이죠. 이거를 가장 먼저 노리고 있는 게 일본의 마세이 은행입니다. 일본의 마세이 은행은 북한 내에 상업은행 설치를 해서 이미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북한 정부하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시다가 4월 달에 방문하게 되면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에 투자되는 모든 종류의 지원과 돈들을 대리 결제하는 창구로서 대한민국을 이용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자체가 이미 다른 창구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미 열렸어요. 열린 거죠. 이미 열린 IMF를 비롯한 아시아 개발은행, 중국, 심지어 유엔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유태인 자본을 비롯해서 모두가 북한의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돈을 담을 은행이 없어. 근데 그 돈을 모르겠어. 나라 차별하는 건 아닌데 은행이 이 권한을 차지하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북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폐의 유통과 경제권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 구한 말에 일본 상업은행 그 화폐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의 화폐하고 같이 동일하게 쓰였던 그 미스터 선샤인을 보면 그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일본 은행이 들어와서 일본 은행 돈을 돌려가지고 시중에서 이거를 화폐화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이 북한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국가적인 움직임 전혀 안 보이고요. 심지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우리나라 내부 언론의 보도가 너무 없다는 게 정말 이대로 정말 한반도를 외세한테 다시 던져주려고 하는 건가? 라는 안타까움이 들어요. 지금 뭐 기사 북한 관련 기사는 뭐 법원 행정처 정산망을 북한이 해킹을 했네 뭐 이런 거만 나오고 아니, 있어요. 법원 행정처를 왜 북한이 해킹을 해요? 뭔 원자력 발전소 도면도 북한이 해킹을 했대. 다 했어 북한이. 근데 북한이 법원을 해킹해갖고 뭘 보려고 했을까요? 김건희 재판 기록 보려고 했을까요? 저는 이것도 재판에 그거 괜찮네. 그거. 아니 그렇지 북한을 가장한 어떤 해커가 그 재판 기록을 보고 이거를 지워버리려고 해킹한 거 아니야? 그 생각도 든다니까. 뭐 대통령은 5일 전에 저 학사 장교 그 임관하는 데 가가지고 학군 장교 그거 가가지고 북한이 총선을 앞두고 도발하고 심리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설날에도 뭐 저기 해병대인가 어디 가가지고 뭐 북한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한 이러고 있는데 유엔은 오히려 북한에 들어가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니, 나는 좀 짜증나는 게 진짜 우리나라가 왕따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무도 우리나라한테 얘기 안 해주고. 물어보질 않아. 아니, 얘기를 안 해준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막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혼자서 막 북한 주작이야 막 이러고 난리를 동네방네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정작 국제사회 분위기에는 북한과 으쌰으쌰 조인하고 북한이 뭔가 국제사회를 향해서 오픈되고 막 국제사회도 북한 손잡아주고 그래 우리 같이 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무도 윤석열한테 말을 안 해준 거지. 그러면서 지들끼리 그랬겠지. 야, 걘 바보라서 얘기 안 해줘도 괜찮아.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하고 나면 걔는 뭐 우리한테 뭘 찍소리도 못해.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무시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시다는 4월 달에 가가지고, 빨대를 꽂으려고 지금 쫓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납북 피해자 가족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정상 간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납북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게 일본 보수 여당의 그동안의 자세였는데 지금 대려 피해자로 생각되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일단 우리가 만나갖고 얘기하는 게 구축하니까 지금은 데모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조용히 입 닫고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의 대표는 김여정 부부장이 기시다 방북 가능성을 언급한 담화를 두고 다시 없는 기회를 구체적 성과로 연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심한 빨대를 꽂고 오려고 이렇게까지 벌써부터 분위기를 띄우냐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일본 이 납북 피해자 가족도 만나달라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만나서 일단 둘이 친해져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수상님?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언론하고 대한민국 외교는 뭘 하고 있냐고. 자, 유엔 일본 했죠.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 NSC 당국자가 한반도 비핵화는 하는데 근데 그게 중간 조치도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중간 조치. 그러니까 한 방에 막 한반도 이게 비핵화... 뭐냐면은 항상 미국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가지고 얘기할 때 불가역적으로 그리고 되돌릴 항상 수 없는 북한이 조건 없이 먼저 그렇죠. 수용한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하는 말이죠. 지금. 그렇죠. 그걸 하면은 우리가 해주겠다라고 얘기했고 북한은 무슨 얘기야? 단계적으로는 우리가 수용할게. 뭐 하나를 하면 니들이 뭐 하나를 해주고 단계적으로 가야지. 그러면 미국 측에서는 지금까지는 아니었어요. 단계고 나발이고 일단 무조건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이걸 조건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이
단계적으로 중간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빵도 주고 밥도 주고 약도 주고 해가면서 달래가면서 얘랑 요구 조건을 들어줘 가면서 거래하겠다. 테러 국가하고 테러리스트하고 협상 안 한다는 원칙 자체도 깨져버린 거야. 이렇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웃긴 거는 어디서 얘기했냐면 미라랩 후퍼 백악관 NSC 아시아 대양주 선임 보좌관이 중앙일보 공동 주최 포럼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들으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미 예측이 됐던 부분인 게 뭐냐면은 기억하시겠지만 한두 달 전쯤에 북한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어 이런 얘기가 미국 언론을 통해서 막 나올 때 막 그런 얘기들 그리고 우리나라 기레기들이 막 그거 관련해가 전쟁 막 이랬잖아요. 이랬지. 근데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그 미국 언론에 인터뷰를 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요한 건 핵심은 전쟁이 아니고 그럴 거에 대비해가지고 미국 정부가 더 이상 강경 모드가 아니라 북한을 계속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코노미스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전쟁 안 난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상황이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선 지금 손해볼 게 없고 본인 상황이 너무 좋은데 굳이 여기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것도 북한 자체가 감당하지 못할 전쟁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이미 판을 깔아준 거예요, 전문가들이. 전쟁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어가지고 전문가들이 미국 정부가 대화의 모드로 나가더라도 그게 너무 당연하고 올바른 정책이다라는 걸 앞에 깔아주는 작업을 했던 건데 우리나라 기레기들은 그걸 지기들 원하는 대로 전쟁만 포인트를 맞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본은 배상금 내지는 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해온 게 400조였단 말이에요. 북한이 요구했던 게, 일본에 요구했던 게. 이게 400조 원만 받아도 북한 경제는 사실상 20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 돈을 주겠어?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2002년에 그때 당시에 김정일이하고 그 다음에 아베가 합의를 봤던 돈은 이 40조 원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0배로 는 거야. 20년 만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주겠어라고 했는데 선뜻 준다고 해갖고 이미 계약서가 갔잖아. 근데 여기에 유태 자본 들어와, 유엔 자본 들어와, 세계은행 들어와, 중국 아시아 개발은행도 들어온대요. 중국 안에서 그 다자 무역 협상에 올해 안에 참가시켜 준다 그러잖아. 그러면 앞으로 북한에 쏟아질 어마어마한 투자들이 보증이 돼 있는데 아까 문하나가 지적했던 대로 전쟁 난다 했던 놈은 전직 국무부 관리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NSC 이 직원 현직이에요. 현직입니다. 그리고 일반 외교부, 그러니까 외무성이나 이런 싱크탱크에 있는 애가 아니라 NSC란 말이야, NSC. 사실상 우리나라는 무용지물이지만 미국 안에서는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NSC의 한반도 담당자가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할 거다라고 우리나라에 와서 얘기를 했어. 왜? 미국에서 얘기한 파장이 크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파장이 크니까가 아니고 아까 이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한국 사람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근데 들으라는 얘기야. 들으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언론들이. 근데 언론들이 그 얘기를 국민들한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 송작가 TV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문재인 대통령이 뭐 했냐라고 한 게 뭐 있냐고 얘기를 한다면 저희 송작가 TV 앞에 방송을 보셔라. 문재인 정부 시절의 방송을 보셔라. 왜? 문재인 대통령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일같이 방송으로 기록을 남겨놨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왕따가 안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예. 어쨌든 이게 서울에서 그리고- 이게 이루어졌는데 근데 아니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요. 그 CVID라는 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이거를 미국이 고집을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중재자로서 요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다. 단계적 조치를 사실 얘기했던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중재자로서. 왜? 북한 입장에서는 그걸 완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취임하기 전부터 계속 미국한테 요구했던 게 뭐냐면 저기 니들이 얘기했던 CVID 그거 계속 유지하는 거지? 그거 계속 유지해줘야 돼? 아마 찾아보시면 나와요. 윤석열이 계속 그걸 미국한테 얘기를 합니다. 외놈이 그거, 시켰으니까. 응, 확답해달라고. 계속 니네 그 기조 안 바꾸는 거 맞지? 라는 식으로 계속 쫄라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분위기로 이제 경색이 됩니다. 물론 이제 바이든으로 바뀌고 나서. 그래서 윤석열이 진짜 올 하반기 안에 이러한 추세로 가고 있는 통일에 관련된 정책을 내겠다고 행정과 언론을 총동원하고 여기에 관한 실무적인 협상이 탄핵을 못 시킨 상황에서 2025년 가고 대충 시작이 돼버리면 왜냐면 법적 근거는 이미 있어요. 남북 평화 공동체 그러니까 남북 연방을 위한 뭐 고려 연방제 관련 우리가 그 얘기 많이 우리가 들어보셨을 건데 고려 연방제에 의한 남북한 통일 방안에 있는 거는 이미 우리도 국회 통과를 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하고 합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걸 해야 됩니다. 이미 국회에서 그게 돼 있어요. 비준이 돼 있어요. 이거를 노태우 때 이미 끝내놓은 거야, 비준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쉽게 가버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누군가가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우리 이 한반도 전개 또는 외교를 흔들지 몰라요. 근데 이런 방향으로 통일이 준비가 되고 내년에 통일이 돼버리면요. 통일은 대한민국의 쪽박을 불러오를 겁니다. 그리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이거 국영 언론이죠, 미국의. 국무부 산하 방송이죠. 네, 여기서도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 비핵화 중간 조치 이거 정책 변화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닌데? 라고 했고 이거 현실적인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하면 이건 끝난 겁니다. 이건 미국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서울에서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럼 중앙일보라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좀 써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죠. 그거는 윤석열 정부가 얘기 안 한 거잖아요. 조중동이 그걸 앞장서서 해줄 리가 있나요? 그래서 이 방송이 조회수는 얼마 안 나오겠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지금으로 봐서 앞으로 잠재적인 금액 가치로 따져놓고 보면 지금 윤석열이 국내에서 정치 개판치고 경제 망가뜨리는 것보다 이거 외교 망가뜨려갖고 우리 왕따 되고 쪽박 통일돼서 북한 배불리게 하는 방향으로 전달돼 버리면요. 이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어져 버려요. 그 왜 4.27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이스 브레이킹 식으로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그 남한을 위해서 남겨놨다라는 표현을 해요. 많이 남겨놨다. 많이 남겨놨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계속 그 북한의 수많은 천연 광물에 대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남한을 위해서 많이 남겨놨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맞아요.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상징하는 게 굉장히 컸는데 이제 없어 이제. 윤석열 끝났어. 그 인간 자체가 그러니까. 싫다. 이러면서 대한민국 정부하고는 얘기 안 한다잖아요. 이게 김정은 얘도 얼마나 얍삽하고 수가 얇은지 지가 하려고 하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상 이것도 반민족 행위인 거예요. 김정은이 하고 있는 이 짓거리도. 아니, 근데 외사람 손잡아서 아니 근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반민족적인 행위는 윤석열 그 인간이 먼저 했어야. 그래서 할 말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북한한테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추월당하는 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이- 진짜 이번에 선거 잘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보다는 그러니까 주변 우리나라 빼고 다른 나라들이 다 잘 살게 되는 거지. 북한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만 세계 왕따가 돼가지고 거기에 숟가락 하나 못 얹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먹을 근데 수 있었는데. 그럼 너무 저는 속상한 게 뭐냐면 우리 송작가 TV 애청자들은 지금 8,000명이 넘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있어. 아, 이 뉴스가 이렇게 중요한 뉴스였고 이게 이런 의미였어라고 알아들으시잖아요. 어쩌면 포털에서 이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송작가 TV의 작은 목소리로나마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고 이게 기록으로 남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지금 송작가 TV의 이 주장들 그리고 이 분석들이 얼마나 중요한 변곡점을 가져올 수 있는 얘기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로 트럼프가 완벽하게 컴백을 했습니다. 네, 미국 연방대법원이 만장일치로 트럼프가 대선 후보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에게 피선거권 박탈 판결을 내린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트럼프가 내란에 가담했으니 헌법상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었는데요. 이번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콜로라도 판결을 뒤집고 만장일치로 트럼프의 출마를 허용했습니다. 이게 진짜. 대법원 판사라는 것들이 이렇게 자기 한 얘기를 이렇게 뒤집는 것도 굉장히 웃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마만큼 지금 트럼프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겁니다. 즉, 여기도 똑같아요. 뒤에 있는 기득권들, 이런 그 판사들을 움직이는 것들도 거기는 또 다 그 임명제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다 스폰서들이 있으니까 이런 로비스트들이 있으니까 거기도 변호사들이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그런 미국이 트럼프를 인정한다고 하는 거는 이미 선거는 그냥 요식행위고 이제 4월달 이후에 어떤 미국의 정계는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개편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더욱더 이제 북한하고 미국은 가까워지겠죠. 그게 가까워질 건 너무 자명한 일인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의 좋았던 관계를 생각했을 때, 그 남북한 3자 관계를 생각했을 때, 트럼프가 과연 지금의 윤석열을 뭘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왕따지, 볼 거 있어요?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윤석열은? 윤석열 아무렇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국제 정치 내에서. 그 취임 전에 어떻게든 우리는 지금 윤석열 정권은 얼마 가지 못한다. 거기에 대한 대안 세력이 있다.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과 같이 하는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보지 마라. 민주당과 이재명을 봐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총선에서의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